이번 코딩 이응기응 해도 될까 몰아보기에서는 에피소드 30일부터 40편까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너스 영상도 있습니다. 보너스 영상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오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코딩 공부할 때 책과 온라인 강의들 중에 뭘로 해야 할까요? 참고로 꼭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코딩 책들은 많은 경우 영상들이나 강의보다 좀 더 깊은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실제로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과서를 보면 일반 영상들보다 코딩에 있어서 역사나 굳이 알아야 하나 할 정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이 단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설명이 많기 때문에 뭔가 코딩의 기초를 알려면 책들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영상들은 일반적으로 뭔가 핵심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상들은 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책들처럼 교정 교열이 있지 않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가르쳐 줍니다. 물론 책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강의들은 좀 다른 점은 아셔야 하고,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해 준다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강의 영상들을 보았을 때 드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이론적으로 배운다면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나오는 코드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을 배운다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강의도 파이썬 2.0을 가르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파이썬 3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고 요즘 나오는 패키지들 역시 다 옛날 버전 파이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프트웨어는 특히 IDE 같은 걸 사용할 때 중요합니다. IDE에서 뭔가 세팅하고 클릭해야 할 때는 아무래도 책들보다는 영상들이 더 따라하기 쉽고 버전이 최대한 같거나 비슷해야지 혹시라도 바뀐 게 있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코딩 공부할 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코드들을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아마존 같은 곳에 나오는 코딩 책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몇 년만 지나도 별로 인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오는 패키지나 언어가 바뀌면서 책들에 나온 코드를 그대로 따라하려면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거나 그렇게 해도 실제로 요즘 개발하는 환경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 나오는 오픈AI 파이썬 패키지만 봐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바뀌고 함수나 메서드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기에 책들과 영상들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코딩 기초를 배우신 후에는 책들과 강의들 말고도 기술 블로그처럼 짧은 내용의 코드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은 코딩 공부는 직접 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걸 늘 생각하시고 배우는 방법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언어는 몇 년 동안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왜 버전이나 업데이트를 생각해야 할까? 솔직히 몇 년 지난 책들을 봐도 코딩 배움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실제로 개발자로 일할 걸 생각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과 최대한 비슷한 기술과 버전을 써야지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계속 이 언어를 해야 될까? 아마 처음 생각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딩 공부를 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개발자로 일하다 보면 다른 언어로 바꿔서 배우거나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란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32번째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런 질문을 아예 안 하는 거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개발자 직업이라도 한 언어로만 평생 커리어로 해야 한다면 어렵지 않을까요? 뭐든지 진짜 초이스가 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걸 해보고 싶은 것이 더 흔합니다. 코딩 언어 바꿈에 있어서는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뭔가 현재 사용하는 언어가 이 직업이나 분야 밖에서는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미래 커리어 전망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커리어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개발자로 하는 일들이 너무 똑같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아마 백엔드 개발자로 자바를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특히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을 것입니다. 자바가 본인과 잘 안 맞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자바만 하면 백엔드 개발자로서는 안전하지만 다른 개발 실력은 배울 수 없을 것 같아서 바꾸고 싶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바를 잘 사용해도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서 사용되는 코틀린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종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꾸고 싶다면 바꾸는 게 맞을까요? 제 의견은 비슷한 언어나 개발 분야에서는 현재 하는 공부나 일에 부담이 안 가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큰 변화는 제 생각에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Node.js와 React를 메인으로 쓰시는 분이 갑자기 파이썬으로 머신러닝 코드를 만들고 싶다고 할게요. 그 자체를 할 수 있냐 없냐보다 과연 이 언어를 배우고 인공지능 관련 코딩을 알아도 과연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느껴요. 물론 취미로 하는 것과 현재 직장이나 미래 이직으로 하는 배움은 다르죠. 단순 취미라면 다양한 언어와 스타일들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사용하면서 개발자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위 같은 경우 파이썬과 머신러닝 코드보다 웹 개발에서 도움이 되는 파이썬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파이썬이란 언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안 써본 웹 개발 라이브러리를 더 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다른 언어로 바꾸고 싶다면 결정은 첫째 현재 공부하고 있거나 개발자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제일 관련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과연 어떤 이유나 목표로 개발을 할지 생각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언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새로운 언어를 알면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언어고, 그 후에 C++이나 자바 또는 라스트 같은 언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문법이 다르고 좀 더 성능과 메모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배울 때 시간을 더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코딩 공부를 시작하면서 궁금해지는 건 바로 영어입니다. 코딩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초적인 HTML부터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과연 개발자가 되려면 영어까지 알아야 할까요? 코딩 배우기도 바쁜데 영어까지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꼭 알아야 하는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가 이번 코딩 이응 해도 될까 33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영어 실력과 개발자로서의 코딩 실력은 같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코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코딩 배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영어를 공부하면 좋은 점은 아무래도 코드 관련 블로그들이나 API 문서가 영어로 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번역을 안 해도 되고, 특히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영어 개발자 커뮤니티 내용도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를 아는 게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자가 어떻게 개발 관련 영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일단 이 영상에 나오는 팁들은 기본적인 생활 영어를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는 꼭 필요로 하는 영어 단어들을 먼저 배우세요. 그 뜻은 코드에 사용되는 단어들, 자바로 따지면 public, private, void, package, class 등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해할 단어들의 뜻을 한국어와 영어 설명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public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 역시 영어와 한국어로 알아보는 게 바로 개발자 영어 공부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개발자가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들이나 문장을 알아보세요. 이 내용은 제가 이미 한번 영상을 예전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을 단어들을 이해하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뜻과 내용은 위에 코드 이해에 필요한 영어 단어처럼 영어 설명도 찾아보면서 하면 좋아요. 일단 이 두 가지 방법만 해도 개발자가 알아야 할 영어 단어들과 실력은 엄청 늘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번 영상은 일반적인 영어 공부보다 개발자가 알아야 할 점을 생각해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세 번째는 API나 패키지 문서들을 영어로 읽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걸 하려면 언어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도 알아야 하고 개발자들이 쓰는 스타일의 영어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제일 좋은 문서는 코드와 같이 나와 있는 내용들로 혹시라도 영어 이해가 잘 안 돼도 코드들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개발자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려면 개발자 채널들에서 영어로 듣고 보는 것입니다. 프리코드캠 같은 유튜브 채널도 좋고 뭔가 다양한 개발자 스타일들의 채널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사실 개발자가 알아야 할 영어 실력이 많이 가능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영어 관련 영상은 하나하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 수도 있기에 일단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만들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보통 코딩을 배우기 시작하면 책이나 영상들에서 나온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컴퓨터 환경을 세팅하고 코드를 만들고 실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대부분의 코딩입니다. 이번 코딩 이응 해도 될까
34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코딩 공부와 달리 개발은 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코딩 부트캠프나 학원에서 처음 코딩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알려준 설명을 바탕으로 따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HTML과 CSS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만들고, 색깔은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함수 이름은 이렇게 정한다 이야기를 듣고 따라한다면 코딩 공부로는 문제가 없지만 개발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개발은 뭔가 새로운 코드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개발은 여러분이 스스로 아이디어나 문제로 시작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오류도 많이 나오는 것이 개발입니다. 보통 오류가 나오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코딩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오류를 겪어보는 건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개발자로 일하다 보면 내가 만든 코드 말고 다른 동료들이 만든 코드를 읽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실행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오류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코딩 공부를 하면 실제 개발하면서 나올 오류를 디버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코딩 공부할 때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배우는 코드들을 수정하면서 시켜서 하는 코드 말고도 다른 기능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예약을 도와주는 웹 앱을 만든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배우는 영상들에서 로그인하는 페이지와 예약을 정하고 수정하는 코드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어떤 다른 기능들을 만들면 좋을까요? 한번 클로드 AI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7가지 기능이 나왔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만들지 않아도 만약에 이런 기능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떨지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우는 내용에 나오지 않는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실제 개발자로 일할 때 겪는 경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코딩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가 어려운 경우 직접적인 코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것을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할 수 있어요. 위에 나온 캘린더 통합 기능만 보아도 캘린더 API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생각한 후에도 실제로 코드로 연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경우 API가 복잡하다면 좀 더 단순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아예 캘린더 관련 API를 한번 배우는 것도 좋은 개발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딩 공부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보통 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캘린더 API를 배워야 하는 경우 API에 따라서 코드를 만드는 것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포기를 적당한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현재 개발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뭐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게 되는 것도 무척 필요합니다. 결국 뭔가를 따라하면서 코딩 배운다와 스스로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향해서 개발하는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발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한 시간보다 보여줄 결과도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확실히 약간 프리스타일처럼 개발을 하려는 경우에 특히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코딩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책이나 영상 말고도 자격증이나 코딩 테스트 준비 때문에 바쁠 수도 있기에 이런 정해지지 않은 개발 아이디어를 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해보는 게 시작할 때도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요즘에는 모여서 각자 하는 코딩은 물론 온라인 디스코드로 모여서 코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35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룹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코딩 공부나 개발하는 거랑 이렇게 모여서 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그룹 코딩의 가장 큰 장점은 동기부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규칙적으로 코딩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영향을 받고 꾸준한 노력이 생깁니다. 이건 특히 독학으로 코딩을 시작한 경우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난 영상들에도 이야기했던 운동도 헬스장에 가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목표가 생기는 것처럼 코딩 공부와 개발도 이렇게 그룹에 참가하면 매주 계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코딩 그룹이 생기면 서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딩 테스트와 인터뷰 연습은 물론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공부하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개발 지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모여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에 다양한 면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취업이나 기업들 소식들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히 디스코드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장점이기도 한데,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 코딩 관련 기술적인 지식 말고도 기업들 사이의 트렌드나 소식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미탑처럼 큰 규모의 모임으로 아예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건 아니지만, 작은 코딩 그룹이라도 현재 채용 근황이나 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특히 도움이 되고요. 하나 코딩 그룹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코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룹 코딩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코딩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는 코딩 공부를 안 하게도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뭔가 목표를 생각해서 해야지 코딩 그룹에서 얻는 높은 집중력을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코딩을 시작하면 보통 초보 강의나 코딩 튜토리얼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강의나 블로그들은 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쉽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개발자로서 자신감을 주게 합니다. 그만큼 코딩에 대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는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코딩 초보들이 이렇게 코딩 튜토리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코딩 튜토리얼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3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코딩 튜토리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코딩 튜토리얼만 계속 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점은 두려움입니다. 바로 혼자서 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강의를 따라하거나 미리 정해진 단계에서 코딩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익숙하고 쉽게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무조건 안 좋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튜토리얼이 시키는 것만 하면 스스로의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려면 코딩 공부를 할 때 이렇게 3단계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1단계는 지금 하는 것처럼 먼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 어느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영상을 멈추고 5분이나 1시간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 배운 후 예를 들어 하루 정도 쉬고 다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복습과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튜토리얼만 하는 경우 이렇게 3단계가 아닌 한꺼번에 뭔가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배울 때는 이해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고, 또한 스스로 혼자 뭔가 코드를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특히 복습과 연습이 중요한 것은 코딩은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근육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계속 사용을 해야지 몸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으로 다른 사람이 개발하는 것을 봐도 실제로 혼자서 해보는 것과 차이가 엄청 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복습과 연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영어로 learn by doing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해보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배움과 다른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코딩 역시 튜토리얼에 나온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이건 연습이 아닙니다. 진짜 연습은 튜토리얼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뭔가 만들어보는 것이 바로 연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레딧에 나온 누군가가 왜 스스로 개발을 해봐야 하는 것이 튜토리얼과 다른지 설명했네요. 팝하고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지 계획하고, 코딩 방법을 찾아서 시도하고,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다른 것을 시도하고, 작동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전에 요청받은 것을 요청받고, 답변을 스스로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고, 어쩌면 마침내 어떤 것이든 중간에 성공할 수 있는 과정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 튜토리얼에서 탈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코딩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튜토리얼로 시작하는 게 나쁘다는 것보다 어느 순간 되면 튜토리얼만 하지 않고 휴식과 복습 그리고 연습을 같이 하면서 스스로의 개발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른 코딩 이응이응 영상들도 봐주세요. 보통 개발자 강의들을 보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배울 수 있게 가르쳐줍니다. 이건 사실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직접 개발자 커리어를 준비하려고 하면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분들이 하는 질문이 예를 들어 리액트를 배우고 있고 이런 웹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먼저 해야 할 질문은 개발 문제 해결을 할 때 이 라이브러리가 맞는지부터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영상에서는 어떤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개발은 여기서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의 정답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백반집을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바로 햄버거를 먹고 싶다라는 문제가 있다면 햄버거를 잘하는 식당을 찾을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곳에 다른 식당들이 있어도 안 가는 것처럼 비슷한 케이스로 기업들도 요즘 나오는 AI 기술이 인기 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AI를 이용하려고 해요. 결국 이런 많은 도전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바로 그만큼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개발만 관련 숙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요. 해결할 문제를 잘 파악을 했고 개발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까 고민하지 말고 어떤 기능들을 꼭 필요로 하는지 정리해야 해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일어나는 상황은 개발하는 중에 꼭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그게 정한 프레임워크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 만들게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알면 굳이 정한 기술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프레임워크를 정하고 개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개발 문제를 찾고 그것에 맞는 프레임워크가 뭔지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정적 웹페이지 또는 스태틱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할게요. 이런 경우 리액트나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은 해도 되지만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문제 해결의 순서는 첫째 해결할 문제가 뭐인지 생각한다. 둘째 답이 개발이 맞는지 체크한다. 그리고 셋째 그 개발에 과연 어떤 기술이 필요로 한지 파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먼저 정하고 문제를 찾는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온 레딧 글의 제목처럼 개발자가 만드는 코드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입니다. 아무리 코드가 실행이 잘 되거나 깔끔하게 만들어져도 실제로 풀어야 할 문제 해결에서 복잡하거나 사용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개발을 할 때도 중간중간 고객들의 피드백이 필요한 것이 결국 개발은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딩을 처음 배우면서 나오는 질문들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 관련입니다.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또한 웹사이트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시리즈 38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데이터 저장을 이야기하기 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컴퓨터가 파일을 읽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읽으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파워쉘 관련 내용을 보면 컴퓨터가 텍스트 파일을 읽는 방법은 바로 제일 처음 줄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사람이 책을 읽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미 여러분은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도 결국은 라인 하나씩 컴퓨터가 파일에 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실제로 저장할 때는 좀 더 디테일이 있지만 가장 큰 이론적인 아이디어를 알게 된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단 파이썬만 보아도 기존 언어에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판다스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라인 하나씩을 읽고 다른 파일에 라인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판다스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읽고 나중에 저장하는 거예요. 라인을 하나씩 읽는 방법과 달리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게 됩니다. 판다스는 데이터를 2차원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란 방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도 파일 리더란 기능을 통해서 파일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이 방법은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라인 하나씩 읽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을 읽고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웹 개발을 하면서는 직접적으로 데이터 과학자나 분석가들처럼 데이터를 많이 보는 건 아닐 수도 있어도 예를 들어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데이터 타입을 필요로 하고 가능한 언어들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이번 코딩 이응 해도 될까에서는 개발자로 첫 회사는 어떻게 고를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거나 비전공자로 부트캠프나 독학을 하시고 있다면 아마 한 번쯤 궁금하셨던 질문입니다. 첫 회사, 과연 개발자로서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우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발자가 인기가 많았던 예전과 달리 현재로 보면 첫 회사에 대한 기준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첫 회사를 정할 때에는 여러 면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연봉부터 일하는 환경, 요구하는 기술 스택, 개발자 팀 구조나 같이 일하는 시니어 개발자가 있는지, 회사 규모, 그리고 전체적인 회사 평가 등 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는 동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없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만족하는 곳을 찾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두 가지일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원하는 것 하나 피하고 싶은 것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일단 iOS 개발자로 일하고 싶어서 아이폰 앱을 만드는 회사로 가려고 해요. 거기서 일단 신입이라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시니어 개발자가 있는지 중요하다면 그것을 면접 때도 알아봐야 하면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이것저것 복잡하게 시키는 회사는 기술적으로도 실력이 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시니어 개발자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전체적인 일 프로젝트 상황을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영상의 제목처럼 뭔가 고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신입인 경우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런 현실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기술 스택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시작하면 뭔가 환경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회사에서 하는 일 말고도 한동안 따로 개발자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유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려고 일 수도 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자 첫 회사를 고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개발자라고 해서 특별히 첫 회사를 볼 때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실제 일을 해야지 경험이 생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과연 이 개발자가 내 커리어와 맞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영화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프로그래밍을 실행하는 해커 모습이 나옵니다. 일반 개발자들과 많이 다른 이런 사람은 뭔가 코딩을 되게 빠르게 하면서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주인공이 원하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라도 코딩을 어떻게 빨리 할까란 질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끔 나오는 질문입니다. 물론 코딩 테스트 때에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개발자로 일하면 빠른 속도로 코딩을 하면서 개발하는 본인의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코딩하는 속도가 느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코딩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속도는 제일 처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완성입니다. 무엇인가 주어진 문제를 개발로 해결한다면 일단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완성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뜻합니다. 코드가 훌륭할 필요도 없고 빨리 실행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처음 개발자의 코드는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완성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속도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코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완성된 코드와 올바른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말하는 올바른 코드는 쉽게 표현하면 클린 코드처럼 다른 개발자가 보아도 이해하기 쉽고 정리된 코드를 말합니다. 처음에 완성된 코드는 아무래도 문제의 해결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올바르지 않았다, 깔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속도입니다.
근데 코딩을 빨리 하는 속도가 아니라 코딩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컴퓨터 메모리나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딩 속도는 언제 속도가 빠르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꾸준히 위에 나온 방법으로 코딩을 하면서 뭔가 완성, 올바르게 수정, 그리고 좀 더 빠른 실행하는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코딩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코딩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개발자로서 경력을 더 늘린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되면 코딩 속도가 발전된 본인을 보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보너스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로 웹사이트를 만들 때 데이터 시각화를 보여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D3JS, 3JS, 그리고 차트.js입니다. 먼저 소개드릴 D3JS는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하나로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로 가능하고 리액트에서도 D3J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온 블로그처럼 다른 개발자가 리액트와 함께 D3JS를 어떻게 사용한지 보시면 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라이브러리는 바로 3JS로 이 라이브러리는 3D 데이터 시각화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제가 3JS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게 된 건 레딧에서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소개할 때 사용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3D 느낌이 나오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웹사이트보다 좀 더 신선한 느낌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에 웹 개발자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라이브러리는 바로 차트.js로 이름처럼 차트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차트.js의 장점은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 시각화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개발자들 이야기로는 차트.js의 단점은 뭔가 일반적인 차트보다 다른 것을 원하면 수정하기가 어렵기에 그런 경우에는 위에 말한 D3JS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보너스 영상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몰아보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